과천대유가 4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는 등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대장동 의혹의 신속 규명을 언급했고 중앙지검은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못 믿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용 외교장관이 한국을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반중국으로 보는 건 냉전시대 사고방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날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냉전식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휴 뒤 코로나 선별진료소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서울 하루 확진자는 최다 집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4인 가구 한 달 전기요금이 1,050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8년 만입니다.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이 사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부 시리즈 설계자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로의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다 상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단독 보도로 뉴스나인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의 내막을 알 수 있었던 내부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의미 있는 증언을 입수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전체 지분의 7%를 소유한 조그만 민간업체가 어떻게 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4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이 지사는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공공이 5천억 원 이상을 환수했으니 성공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보도해드릴 내부자의 증언은 바로 이 차이가 왜 생겨났는지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업 방식을 설계할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한 초과 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누군가가 그 의견을 묵살했다는 복수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 인물인지는 이어지는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복수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은 대장동 사업을 계획하던 2014년 개발부서를 통제한 건 공석인 사장을 대리하던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당시 개발사업본부 소속이던 A처장이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초과이익분을 나누는 제동장치를 마련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 먹지 말고 도시공사하고 서로 초과되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서로 샤워를 하자. 그런 장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묵살했고 A처장은 극심한 갈등 끝에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누가 올 거라고 결정이 된 분위기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람을 하는 거지 네가 뭔데 그런 식의 분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좀 거기에서 고성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이로써 결국 화천대유가 개발 이익을 무한정 가져가는 구조가 됐다는 게 당시 내부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최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오히려 자신이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을 것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혹시라도 수익이 좀 많이 나면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제가 한번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이후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전화번호를 없앤 뒤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방금 보신 대로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시작해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을 정도로 승승장구한 인물이죠. 이런 초고속 승진 배경엔 10년 넘게 이어진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인연이 있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인데 최근 전화번호 바꾸고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동규 씨가 어떤 인물인지 김도형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가 분당의 현안 해결에 솔선수범해왔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직 인수위 도시건설 분과 간사를 맡았고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본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말이 바울이지. 사장은 반지하고리고 인사도 좌지우지하고.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입찰 공고 직후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유 전 사장은 직무대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성남의 뜰이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총괄합니다. 몇 달 뒤 성남도시공사에선 퇴임했지만 2018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직에 취임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다시 중용됐습니다. 야당은 유 전 본부장이 현재 이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 언론도 이재명 캠프 일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와 유 전 본부장은 부인했습니다. 캠프도 안 거 있고 거기서 관여한 바가 없어요.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거의 모든 매체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의 눈덩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언론을 겨냥해 악의적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언론에 돌리는 특유의 갈라치기로 위기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자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조국 사태 당시와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언론의 악의적 허위 보도라며 강력한 징벌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두관 후보의 말을 인용해 보수 언론이 만들고 국민의힘이 나발 불고 우리 당 후보까지 부하 뇌동했다며 이낙연 후보에게도 날을 세웠습니다. 공공이 끼어들어서 개발 이익을 강제로 뺏어가느냐라고 저를 비난하더니 최근에는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려라, 공공개발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실상의 지시까지 내렸거든요. 대장동 사업이 현재의 방식으로 추진 확정된 건 이 전 대통령 퇴임 2년 뒤인 2015년이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동문서답이 조국 전 장관에게 보던 풍경이라고 했고 진중권 전 교수도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이번 의혹이 현재 진행 중인 호남 경선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 후보는 또 공공개발에 참여한 민간 이익 중 절반을 환수하는 화천대유 방지법도 공약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야당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보다 규모가 큰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지 박경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9일 김기현 원내대표 등 야당 인사들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선거철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특혜 여부와 자금 흐름 등 사건의 본질까지 수사선상에 오를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친문검찰로는 안 된다며 최순실 특검의 1.5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박범계 장관이 있는 곳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습니다. 민간업자의 수익이 많으니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며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지만 특검법 통과와 국정조사 실시 모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해외 자원 개발 등의 국정조사, 디도스 특검과 내곡동 특검 등을 요구해 관철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민주당의 야당 시절 입장과 모순된 태도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본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메모드급 의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자 청와대는 일단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신속히 비공개 처리했고 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 입장을 묻자 왜 청와대에 묻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머니 속 쥐집듯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침묵을 비판하는 야당 후보의 발언이 나오자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다른 진영일 때는 가차없이 정말 의문 것도 만들어가면서라도 하면서도 또 이게 자기 진영일 때는 이런 사정 기능이 거기서 딱 스톱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왜 청와대에 묻습니까?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노력을 좀 이해는 합니다만.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린다는 국민청원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선거 기간 중 정치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청원은 비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대응은 버닝썬,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했던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은 늑장 수사라고 비판하며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 도피설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 이미 도피한 것 같다라는 제보가 온 것도 있고요. 출국은 빨리 정지를 시키는 게 수사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한 개인이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누가 이 사업 구조를 짰고 이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이 과연 투자자뿐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 할 일들인데 정치부 최원희 기자와 어떤 의혹들이 규명되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다시 정리하면 성남의 뜰에서 민간 지분은 6.9%죠. 네. 배당금만 4,040억 원이고요. 그런데 네. 50%의 지분을 가진 성남 도시개발공사 배당금은 그 반도 안 되는 1,830억 원이고요. 이런 네. 개발 방식이 일반적인 겁니까? 네, 아닙니다. 그 성남과 가까운 의왕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운 지식 문화밸리란 도시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예. 공공인 의왕시와 고양시 도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요. 민간 투자자가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천대유처럼 자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배당을 받고 또 직접 땅까지 사용해서 아파트 분양권까지 받은 곳은 없습니다. 화천대유처럼 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AMC는요. 연간 38억 원의 운용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자, 얼핏 들어도 이런 정도의 사업 구조가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 화천대유를 위해서 짜여진 사업 구조는 완전히 이런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죠? 네, 맞습니다.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요. 화천대유가 막대한 배당금은 물론 이 수의 계약을 통해서 5개 부지를 넘기고 또 분양 수익까지 챙길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사업 승인권은 성남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도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만난 한 시행업체 직원 임원은요. 이런 구조와 개발 사업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남시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이렇게 불합리한 사업 구조로 민간에게 돌렸다면 이건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설계자인 유동규 씨는 물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 역시 성남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배임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미 금융분석원 FIU가 올해 4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경찰에 통보를 했는데 이 5달이 되도록 규명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자금 흐름만 쫓아도 이번 사건의 실체가 쉽게 규명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검찰
검찰 분위기를 감안해 보더라도 이번 사건의 이 진상이 검찰 수사로 규명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뭐 자금 흐름이라는 건 워낙 투명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자금 흐름 그리고 이 사업 구조를 짠 사람과 큰 이익을 얻은 사람들의 관련성 이것만 조사되면 뭐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금방 밝혀질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 특정 금전 신탁 방식으로 투자한 7개의 천화동인 역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 씨의 가족 그리고 언론사 후배들이 대부분 실소유주입니다. 예. 2015년 2월 6일에 화천대유가 설립이 됐는데 일주일 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산관리회사가 포함된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는 이 사업자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저희 단독 보도에서 전해드렸듯이 이미 내부적으로 사업자가 결정된 분위기였다라는 증언까지 나온 만큼 이들 주주들과 성남시 공사와의 관계도 수사로 규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천대유에서 억대의 자문료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에게 월 2천만 원씩 연봉 2억 4천만 원을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이게 무죄 판결에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억대 고문료의 대가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시 수사로 밝혀져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협의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은 오늘 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권 전 대법관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예, 화천대유 대주주하고 김 전 대법관의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기는 쉽지 않겠죠.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1,700명대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 등 수도권 중심에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대규모 인구 이동의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명절 후폭풍이 임박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첫날 아침. 서울시청 앞 광장 선별검사소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장에 복귀하기 전 검사를 받으려는 행렬입니다. 어디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이제 좀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불안감은 좀 해소시키고자.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출근하기 직전에 먼저 선제 검사를 좀 받게 됐습니다.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선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47명이 감염됐는데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2,500여 명이 전수검사 중입니다. 45명 중에 35명이 직원인데 한두 명 빼고는 전부 백신을 맞은 분들이죠. 서초구의 또 다른 대학병원과 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며 수도권 환자 비율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추석 연휴 귀향과 모임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주점과 노래방을 찾은 외국인 50여 명이 집단 감염됐고 부산에서도 타 지역 거주자 8명이 방문했다가 확진되는 등 연휴 기간에만 2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다음 주부터 명절 이동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연령대로는 30대 그리고 백신 종류로는 얀센 접종자들 사이에 특히 돌파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서 그 이유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30대 그리고 얀센 접종자들 사이에 돌파 감염 위험 이게 수치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접종자 10만 명을 기준으로 수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추정하는 30대 돌파 감염자는 110.1명으로 전 연령대 평균인 40.2명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예. 백신별로는 얀센을 맞고 돌파 감염되는 경우가 161.2명인데요. 다른 백신의 돌파 감염자 수가 24명에서 33명인 것과 비교해
최대 7배 정도가 많은 수치죠. 그렇다면 이 둘의 교집합 30대이면서도 얀센 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돌파 감염에 가장 취약한 층인 셈인데 이건 수치로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까지 얀센을 맞은 141만여 명 가운데 30대는 91만여 명으로 전체 얀센 접종자의 64%가 30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얀센의 가장 큰 특징은 1회 접종으로 끝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이유 때문에 얀센의 돌파 감염 위험이 높아졌고 얀센 접종률이 높은 30대 돌파 감염 비율도 연쇄적으로 높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30대가 이 화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전부 얀센을 맞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방역 당국도 1회 접종에 혹시 한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보다는 얀센 주 접종자들이 젊은 층이란 점을 더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즉 활동량이 왕성해 노출 기회가 많고 그래서 돌파 감염 위험도 높아진 걸로 본다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백신 자체의 속성보다는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이 생겼다고 낙관한 측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나는 접종 맞았기 때문에 괜찮아. 접종 인센티브도 받잖아요. 안심하고 다른 사람을 접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트롤목마 효과라고. 물론 나는 30대가 아니니까 얀센 접종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안심하는 건 금물이겠죠? 맞습니다. 사실 전체 1차 접종자 가운데 얀센 접종자의 비중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자 수는 지난 4월 2명에서 최근 일주일 새 1,100여 명을 넘어서며 폭증하고 있죠. 백신을 맞아도 변이 바이러스는 잇따르고 이에 대항할 추가 백신, 즉 부스터샷은 우리의 일상이 될 거란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결국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무조건 부스터샷은 필요해요. 중요한 거는 시기와 대상. 예,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한 이유가 규명된 것이 없는 만큼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결국 8년 만에 전기료가 인상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050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 당장의 물가 인상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상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3원, 다음 달부터 4인 가구 평균 월 1,050원의 전기료를 더 내게 됩니다. 서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월급은 안 오르고 다른 건 다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다른 것도 물론 오르겠죠. 전기요금 오르면 모든 게 다 오르겠죠. 뭐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서민들은. 전기료 인상의 이유는 연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첫 인상인데 이마저도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하진 못했습니다. 연료비 상승폭을 감안하면 13.8원이 올라야 하지만 직전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다는 상한선에 걸린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만 7천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낸 한전의 재무 상태는 개선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를까 걱정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이미 5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이 추가적인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119 구급대원들 덕분에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당시 상황이 구급차 블랙박스에 남겨졌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에 119 구급대원들이 뛰어갑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위급한 상황. 입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몸에 자극을 주며 호흡을 유도합니다.
꿈틀꿈틀 거리긴 해요. 완전히 최대한 저희가 살려드리도록 눈 땄다. 계속된 응급처치에 아이가 호흡을 시작하자 탯줄을 자른 뒤 아이부터 구급차로 옮깁니다. 차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 역시 위급한 상황. 대원들은 산모와 아기에게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어머니, 애기 괜찮아요.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산모와 아기가 안정을 되찾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숨 쉬나 했는데 그 상태로 또 요지부동이길래 이 엄마랑 저랑 엄청 좌절하고 있었거든요. 신속해서 대응해 주신 게 정말 감사했고, 산모와 아기 구조를 처음 경험한 20대 구급대원은 보람감을 느낍니다. 차 안에 이제 아기들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기를 살리면서 이 아이도 여기 가족 사진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또 안도감이 들어서 산모와 가족들은 내일 퇴원하는 대로 구급대원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서로의 여자친구를 대신해서 싸우다가 상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는 안윤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반소매 차림의 남성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입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 인정하시나요? 흉기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가신 겁니까?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21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중랑구 길가에서 40대 남성 B씨와 다퉜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여자친구가 통화로 말다툼하는 것을 지켜보다 감정이 격해져 대신 싸우기 위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들끼리 말다툼으로 이어진 다음에 만난 장소가 거기입니다. 제 남성분들끼리는 원래 모릅니다. A씨는 이곳에서 B씨에게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B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B씨는 옆구리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입주를 9개월 앞둔 인천 검단 신도시의 새 아파트가 자칫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왕릉의 경관을 가리는 위치에 지어졌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이 아파트가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까 철거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말 철거로 이어지게 될까요? 오늘 포커스는 아파트 철거 공방에 맞췄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의 하나, 김포 장릉. 또 다른 왕릉인 파주 장릉부터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경관이 일품이죠.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신축 중인 해당 아파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왕릉 너머로 계양산이 보여야 하는데 아파트가 경관을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왕릉이 세계 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아파트를 철거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했고 벌써 11만 명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문화재법 위반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와 인천서구청은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2017년도에 그렇게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바뀌었는데 왜 아파트를 지으면서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았냐.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건물을 지을 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공사 시작 전에 있었다고 맞섭니다. 15년도 주택사업 시행자가 문화재보호법 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법원은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경관은 경관대로 해치고 공사는 공사대로 막는 결정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6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피해는 또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여론이 저게 안 되니까 철거한다 그러면은 그분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입주를 예정한 3,400세대는 자칫 집 없이 떠돌 위기에 처했는데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건 아닌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의 파산 외기가 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20조 원을 금융시장에 풀면서 진화에 나선 겁니다. 한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헝다 생존 여부는 불투명한 데다가 파장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개장한 우리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오늘 1,400억 원대의 채권이자 만기가 돌아오면서 첫 위기를 맞은 헝다그룹. 일부 이자 지급을 해결했다고 밝힌 데다 중국 인민은행이 20조 원을 금융시장에 풀면서 일단 시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헝다의 생존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350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헝다그룹을 그대로 둘 경우엔 파산은 시간 문제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And that's led to lots of different scenarios being played out. Something will be arranged. It's a matter of how long the Chinese government's going to let this process play out. 헝다그룹 파산이 미칠 영향을 두고도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미국 기업들과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유명 헤지펀드 운영자인 짐 차노스는 리먼 사태보다 더 큰 위험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개장한 우리 증시는 추석 연휴 동안의 헝다 충격에다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가시화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연 최고치로 치솟았다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중국 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켰고 홍콩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래소 60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 예치된 금액이 2조 원에 달합니다. 거래소가 폐쇄돼도 출금에는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를 일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거래소 30여 곳은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최소한의 신고 요건인 보안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월 25일 0시부터는 영업을 하면 안 되고요. 계속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거래소는 일주일 전에 영업 종료 공지를 한 데 이어 모레부터는 모든 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코인 인출은 금융당국이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둬서 다음 달 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마다 출금 기간이 달라 별도로 공지를 확인해야 하고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은 거래소 폐업과 함께 급락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안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코인 간 거래는 할 수 있지만 현금 거래는 중단됩니다. 이렇게 폐업 예정이거나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에 예치된 자금은 2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거래가 계속 가능한 그런 이제 거래소를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 현금 거래가 가능한 실명 계좌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를 포함해 4곳이고 추가로 한두 곳이 막판까지 은행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해마다 전국 산에서는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새로 심는 정부 사업이 이뤄지는데요. 이 어린 나무로 탄소 흡수율을 높이고 목재 활용도 하겠다는 것으로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나무가 베어지기도 하고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사태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가 이렇게 나무 벌목 사업에 열중하는 이유,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산골짜기 여기저기 산림이 훼손돼 벌건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베어진 나무들은 수령 20에서 30년 이상 소나무. 다 잘렸네. 저쪽까지 다 깎았네요. 이곳 홍천에서만 축구장 360개 넓이의 숲이 재선충 사전 예방 등을 이유로 무더기 벌목됐습니다. 정부의 산림수종 갱신 사업의 일환인데 활력 시즌을 갖다가 심어서 학생들에게서도 좋은 풍경을 남겨줍시다. 산림청은 3년 전부터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는 평균 수령 30년 이상 나무를 베고 흡수력이 좋은 묘목을 심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산주인이 벌목 신청을 하면 늙은 나무는 잘라서 팔고 어린 나무를 새로 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90%를 세금으로 지원받습니다. 내년 봄에 이제 심을 거야. 다 해주지. 사실상 벌목에 별 제한이 없다 보니 사유림 벌목 신청과 조림을 대행하는 브로커까지 생겨나고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벌목이 진행됩니다. 말한 시간 내에 그 나무 제껴 해가지고 이혼을 하면서 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을 예방한다며 벌목을 시작해 멀쩡한 화렵수까지 잘라내고 되네요. 이것도 참나무, 뼈발나무. 이렇게 하니까 산사태가 나잖아요. 그러게요. 일부 지역은 벌목으로 산사태가 나 물난리도 겪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이만큼은 피해를 안 받았고 100살 모은 어른들도 평사 처음이라 하거든. 수종갱신 효과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활렵수에 낙엽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썩으면 산화된다는 얘기는 탄산가스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탄소 중립에 반대되는. 하지만 지자체 평가에까지 수종갱신 사업 성과를 반영하자 지자체도 적극 나서는 상황. 탄소 저장 능력이 더 뛰어난 나무를 심어가지고 바꿔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유리하다. 매년 이렇게 나무를 베고 심는데 들이는 예산만 2천억 원이 넘고 수십 년 풍파를 견딘 나무가 사라지는 걸 보면 주민들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저런 나무 하나 키우려고 하면 적어도 100년은 걸려요. 업자들하고 입찰 봐가지고 막 배제게 버리는데 난 이해가 안 가.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시력이 1.0이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죠. 이 시력으로 허위 장애 등급을 받고 메달을 따는 가짜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선수들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시각장애인만 출전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 국가대표였던 이모 씨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눈을 떠도 빛을 느끼지 못하거나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씨의 시력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 1.0이었습니다. 이 씨는 안과에서 다른 사람의 팔을 잡고 이동하거나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국가대표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위와 수법, 결과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건 이후 제도가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판결이 나오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 협회 소속이신 법률자문위원과 함께 징계를 내겠죠. 이 씨처럼 장애가 있다고 속인 뒤 국가대표가 된 13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조만간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들은 국제대회에서 딴 메달로 정부 포상금까지 챙겼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약을 총괄하는 이한주 정책본부장이 여러 채 부동산을 수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설계한 핵심 측근 인사인데 본인은 아파트 2채와 땅 상가 등 10여 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이재명 후보가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난 셈이죠. 보도에 최민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재건축 중인 아파트입니다. 이재명 캠프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이 아파트 한 채를 18억 원에 신고했습니다. 평당 1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매물이 33억에 33만. 경기도 성남 아파트는 8억 2,500만 원에 신고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아파트 2채를 비롯해 강원도와 충남 등의 토지와 상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총 신고액은 58억 원을 넘습니다. 이 본부장은 가족법인 엘사의 주식도 신고했는데
아들 2명도 각각 10,000주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3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천안의 한 단독주택을 이 법인에 팔았는데 편법 증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익이 날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지분 형식으로 넘기는 건 편법 증여가 되는 거죠. 이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한주 본부장과 두 아들이 소유한 부동산 회사의 주소지입니다. 부동산 회사 대신 병원과 학원이 운영 중입니다. 이 본부장은 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경략적인 모략을 막기 위해서 캠프 본부장을 사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8명이 오늘 두 번째 토론회를 갖고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2강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향한 공세가 집중됐는데 윤 후보에게는 공약 표절이라는 지적이, 홍 후보는 역선택을 받기 위해서 조국을 옹호했다는 또 다른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공약과 군필자에게 주택 청약 가산점을 주는 공약 등이 표절이라는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책 갖다 쓰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별명이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거죠? 그 카피 닌자라고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미국 선거에서는 공약 표절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검찰 수사권 박탈 공약이 조국 전 장관 주장과 판박이라는 비판을 받자 지난 대선 때도 공약했다고 했는데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 수사만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어요. 지난 대선 때도. 제가 그 거짓말이에요. 잠시 뒤 하태경 후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추궁하니 이번 대선 공약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 대선 때 내 지난번에 출마 선언할 때 공약을 그래 했다. 조국 지지하는 사람 그쪽에 좀 잘 보이려고 한 걸로 의심이 들어서 제가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이미 그 사내도 아니다 그런 막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최재형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여당의 이재명 후보와 닮았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꾼 홍 후보가 진짜 배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의 범위를 넘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상대방의 이재명 후보와 좀 닮았다.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배신자죠. 그렇게 말을 바꾸면 그게 배신이지. 그런데 그게 소신입니까?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동국, 이승엽, 허재 등 스포츠 스타와 임창정, 이재룡 등 연예인이 골프장에 모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정교대회에서 프로들과 함께 경기에 나서는 건데요. 최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력 36년의 배우 이재룡 씨가 자신 있게 티샷을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골프. 플레이하는 프로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플레이하면서 즐겨보겠습니다. 임창정, 김성수, 심지호 등 연예인들과 이승엽, 허재, 이동국 등 스포츠 스타까지 골프 실력을 겸비한 셀러브리티 30명이 KLPGA 투어 정식 대회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프로와 셀러브리티가 함께하는 정규 투어인 엘크로 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는 KLPGA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올해 시즌 2승을 기록한 장하나를 비롯해 임희정, 최혜진, 유현주 등이 초대 챔피언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일 예정. 예선을 통과한 60명의 프로 선수들과 30명의 셀럽들이 한 조를 이뤄 마지막 3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저는 홍란 선수, 스포츠 선수는 꾸준함과 그런 그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홍란 선수의 개인적인 팬입니다. 전체 상금의 3%를 낸 선수들의 기부금에다 각종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8천여만 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됩니다. 자선 기금을 모금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데에서 이게 초청받았다는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진짜 민폐 안 끼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KLPGA 엘크로 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는 내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안산 아일랜드 CC에서 개최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소녀 가장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전기세가 밀려 단전을 예고하는 딱지가 붙고 전기는 끊깁니다. 소녀는 촛불을 켜고 자다 화마에 휩싸입니다. 영화는 지난 2005년 숨진 여중생에게서 소재를 따왔습니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단전당한 집에서 촛불 화재로 목숨을 잃는 일이 한 해 2억 건씩 끊이지 않았죠. 전등도 냉장고도 전기장판도 꺼진 집은 이미 사람 사는 집일 수가 없습니다. 단전 반원들은 전기를 끊으러 갔다가 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이 바짓가락을 붙들고 애원하는 바람에 눈물을 훔치며 물러나오곤 했다고 합니다. 여중생 화재 사고 이후 정부는 가정집 전기는 끊지 않고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도 한동안 빠듯한 전기를 아끼려다 촛불 화재가 이어지면서 할머니와 손자가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전기료는 세금이 아닌데 왜 전기세라고 부르고 사전에도 표준어로 올랐겠습니까? 전기는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달이 꼬박꼬박 세금처럼 물어야 하죠. 부부란 이달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기세를 함께 떠올리는 사이라는 식구처럼 말입니다. 전기세가 오르면 서민들이 겪는 일상적 심리적 충격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를 인상했습니다. 분기별로 올릴 수 있는 한도액을 꽉 채웠습니다. 오른 연료비와 쌓인 한전 적자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올해 자회사까지 합친 한전의 순손실만 4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한전은 벌써 3년 전 사장이 스스로를 두부공장 사장에 비유해 이렇게 푸념한 적이 있습니다. 두부가 콩보다 싸졌다. 두부는 전기, 콩은 석탄과 LNG라며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 한 해 전 5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이 적자로 돌아선 건 무엇보다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비싼 석탄과 LNG를 늘렸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3년이나 더 억지로 버틴 것은 또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의 근본을 흔드는 금기어였던 것은 혹시 아닐지요?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료가 오르면 도시가스를 비롯한 다른 공공요금도 들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달 내리 2%를 기록하며 인플레 걱정이 커가는 마당에 전기료가 비상을 걸었습니다. 여름이면 집집마다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세라는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나오는 날이면 커지고 나는 부부의 목청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9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버티고 버티다가 였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이었는데요.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일교차도 커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11도나 벌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늘한 아침 저녁을 고려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살펴보시면 내일 청주와 대전이 27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다소 낮겠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흐리고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모레까지 최고 30mm의 비가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3일 목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